5월에 시행한 ERP 전문 관련해서 물류 이론 문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ERP 시스템을 도입 시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좋은 말을 고르시면 됩니다. ERP 시스템 도입 시 TF팀, 핵심적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그런 팀을 말하고요. 이런 팀의 구성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구성원에 IT 분야, ERP가 전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IT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는 전산 전문가가 IT 전문가가 동원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회사의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제대로 프로그램에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의 협업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T 전문가만 구성한다는 말 틀렸고요. 여기는 회사의 최고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요 다음 문제에 나오나? 요 이번 회에는 안 나오네요. 자,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네 단계에 의해서 ERP가 구축되는데, 그런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ERP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도입시켜서 운영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맞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ERP 시스템 도입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3번 단기적,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문장은 맞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란 말은 맞지만 그것만을 고려해서 패키지를 선택하고 도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도입하려는 기업과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우리 회사와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이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그걸 사용하니까 우리 회사에도 맞겠지 라고 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우리 회사를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ERP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ERP 시스템 도입 방법이다. 또 ERP 패키지 선택 방법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이런 용어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ERP 특징에는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으로 구분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 구분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합쳐서 자, ERP는 파일형이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산 용어니까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채택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시간 오른말이고요. 내가 입력하는 즉시 ERP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그것에 의해서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ERP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통화도 쉽게 변환되거나 또 표현을 시켜주고, 한화든 엔화든 그렇습니다. 달러든. 자, 파라미터 지정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해서 프로세서를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하게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변화돼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3번 아웃소싱 ERP를 외주해서 제작한다. 다른 ERP 개발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 회사의 ERP를 도입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웃소싱이면 얘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3번이고요.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외주 업체입니다. 내가 위탁해서 그 회사로부터 음, 그 회사가 만들어준 ERP를 우리 회사가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가 없죠. 그 회사에 계속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우리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소싱 업체,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도입된 우리의 ERP는 계속 그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뭐 유지 보수비가 지급되는 거죠. 자체 제작이냐, 자체 개발 아니면 아웃소싱이냐,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ERP를 도입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체 개발은 우리 회사 자체 직원이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회사 ERP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ERP 시스템의 기능적 특징 중, 여기 2번에 특징 나오는데 또 나왔네요. 기술적 특징과 기능 특징이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기능적 특징 중에 오픈 멀티 벤더가 지원된다 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개념을 얘기한다면 ERP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특정 하드웨어 업체 것만 도입을 해서 사용해야지 ERP가 운영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 거나 과거에는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인텔 거 기자재를 기계를 들여와야지 사용이 가능하다. 뭐 IBM 것만, 맥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 기계를 놓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그 기계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ERP는 그렇지 않다. 어느 회사 거나 어느 회사 컴퓨터, 어느 회사 네트워크 기자재를 써도 ERP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픈 멀티벤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답니다. ERP는 커스터마이징이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은 외부 업체에서 사온 것을 우리 회사에 맞게 고치는, 외부 업체에서 파는 것이 우리 회사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 회사에 도입해서 그 외부 업체가 우리 회사에 맞게 고쳐줍니다. 프로그램을. 그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고요. 그게 최소화될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고칠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잘못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2번은 특징에 들어있지 않은 문장이고요. 3번 어떤 운영체제에도 운영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서로 충돌나지 않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ERP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오픈 멀티벤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 우리 회계 시간에 배웠던 이동평균법을 활용하여 이런 평균법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의 수요, 얼마큼 소비자가 필요로 할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이런 예측에 의해서 판매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어서 생산도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이 이어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네, 사람들이 요구하겠네 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 이동평균법에는 단순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인지 이중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가중 이동평균법은 가중치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중치란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중 이동평균법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 단순 이동평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법은 지금 수요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달, 6월이죠, 지금. 6월의
그 이전 달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4개월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전 달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의 달을 이용해서 이것들의 단순 평균 27 더하기 18 더하기 10 더하기 5 2월, 3월, 4월, 5월에 판매했던 실제 판매량의 평균치를 바로 6월 달에 예측치로 계산하는 방법이 단순 이동평균법이 되겠고요. 그렇게 구하면 이렇게 더하고 나누기 평균이니까 나누기 4 계산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답이 15가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예측하는 겁니다. 한 15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판매나 생산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6번 가겠습니다. 또 수요 예측 방법이 나옵니다. 수요 예측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그 수요 예측 방법 중에 방금 요 이동평균법 하나 배웠습니다. 자, 수요 예측 방법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 자, 수요 예측 방법을 크게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요 두 개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정량적 방법은 수치가 과거에 있던 수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정성적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걸 정성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보기 4개 중에 1번. 1번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조합해서 예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델파이법. 그 델파이법은 정성적 예측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나머지 3개, 이 3개는 다 어떤 수치에 의해서 금방 요 이동평균법처럼 금방 풀었던 요 이동평균법처럼 어떤 일정한 계산에 의해서 수치가 들어가고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요 예측 방법. 그래서 그걸 정량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계량적 방법.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통일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뭐 책마다 뭐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되어서 되는 거라서 여러분 뭐 용어가 헷갈릴 수 있지만 토탈 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이 외상 매출 채권이지 않습니까? 이 외상 매출 채권의 회수일 둘 다 현재 현금을 받을 수 없고 미래의 현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부는 요 외상 매출 채권의 일부는 못 받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죠.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못 받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는 비율이.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안 도니까 현금을 못 받으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외상은 외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실질적인 현금이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회수율이 낮아진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는 문제고요. 현금이 안 도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의 전체 수익은 감소하고요. 못 받는 대손이 받을 수 없는 것. 물건을 외상으로 줬다가 현금을 못 받는 것을 대손이라고 하죠. 대손이 현금을 못 받으니까 증가하고요. 여신한도는 내가 외상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우리 회사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했을 때 3억까지는 외상으로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여신 한도인데요. 3억까지가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 한도가 못 받게 되니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계속 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회수율이 낮아지면 여신 한도는 계속 증가가 되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불량채권, 바로 현금을 받지 못하는 외상 매출 채권이 불량채권. 이어서 그럼 부도
부도가 이루어지는, 받지 못하는 걸 부도라고 합니다. 그걸 불량채권이라고 얘기하고, 불량채권은 원인이 증가하는 거죠. 낮아진다는 것은 증가하게 됩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고객이 얼만큼 우리 회사의 물건을 필요로 하느냐. 고객 수요가 되겠죠. 고객 수요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요구하면 우리 회사의 가격은 올라가고요. 고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하게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수요 요인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고객 수요와 연결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돈이 많다. 구매 능력은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으면 고객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요.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그러면 또 고객 수요도 올라갈 것이고요. 가격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변동되느냐, 그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수요가 이만큼 올라가요. 가격이 떨어져야지. 가격은 조금 떨어졌는데 수요는 이만큼 올라가. 이건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격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수요는 조금밖에 안 올라. 이런 것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고객 수요와 관련 있는 용어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제조 원가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용에 속하는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고객 수요 요인에 속한다. 소비자 구매, 가격 탄력성, 품질, 제품 이미지, 용도. 보기에는 없지만 이 아래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 원가, 내부적 요인의 비용에 속한다라고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9번에 비가격 결정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인하하면 사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증가하는 양에 비해서 더 많이 팔리지 않으면 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가격 가지고 내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그게 바로 비가격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계속 그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기업에 지지 않고 계속 판매를 더 점점 조금씩 늘리면서 이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가격 유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많이 가격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도 있다.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유사한 상품을 통한, 우리 회사 상품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상품을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 내 살을 내가 깎아먹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봤자 이런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역행한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러면 내 물건 가격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요. 수요에 대응한 홍보력, 유리한 이렇게 하고요. 4번 이렇게 고쳐야 맞습니다. 4번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유사, 뭐 이런 말, 과점 시장이나 틈새 시장. 하여튼 요 문구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가격 정쟁도 다 공부를 하시고요. 너무나 많아서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10번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3월입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당월 마감하고 이번 달에 외상 매출금이 얼만큼 회수되었을까? 회사에서는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아까 몇 번에서 봤죠? 7번에서 이 회수율을 얘기합니다. 회수율이 낮아지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계산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회수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문제가 바로 10번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월 마감하고 당월 회수한 일반적인 회수율 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 회수율 계산 방식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이 없다면 이 방법에 의해서 이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월의 외상매출금 회수율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외상매출금 회수율은 당월 회수액을 요것으로 나눕니다. 이번 달에 지금 3월이니까 3월에 얼마큼 회수했냐? 30만 원. 30만 원을 나누겠습니다. 전월 말 2월 말이 되겠죠? 2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150. 이만큼 외상매출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달에 얼마큼 매출을 했느냐? 850만 원만큼 매출을 했답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30을 나눠주고요. 곱하기 퍼센트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3%가 나옵니다. 11번 하겠습니다.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급망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 원재료 공급업체. 여러분 쌀 생각하면 됩니다. 쌀, 석탄, 쇠, 어떤 원재료가 되는 거죠. 쌀로 떡을 만들면 쌀이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쌀가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 공급업체 통해서 결국은 도매상, 소매상 아니면 공장, 제조업체 거쳐서 고객한테 흘러가죠. 이런 흘러가는 단계에 대한 것이 공급망이고요. 이렇게 흘러갈 때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대량으로 쌀을 공급을 한다고 치면 그것을 도매상한테 넘어갈 때 어떤 중간다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다리. 그걸 물류 거점이라고 하고요. 이런 중간다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바로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많죠. 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 용어를 보고 국어 실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직배송은 생산자가 원재료 공급을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자가 이렇게 있고요. 생산자가 자기 회사에 있는 창고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직배송한다 하는 것이 직배송 방식이 되겠고요. 자, 지역 물류 센터를 운영한다. 생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생산자의 창고에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어디로? 소비자 근처에 있는 여기다가 물류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물류센터에 옮겨놓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이 소비자랑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빨리 생산자 창고에서 소비자까지 가면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소비자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 거점에서 이동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배송을 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운송하는 운영하는 방식을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라고 하죠. 자, 통합 지역 물류센터. 이 지역은 이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즉 소비자 옆에 근처에 물류센터가 있지만 그거 말고 중간에 대형 통합 물류센터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산자가 다 이렇게 이 통합 물류센터에 두고 여기서 소비자의 근처에 있는 물류 거점, 물류센터에 또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또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가 더 크니까 아마 더 규모가 큰 그런 회사, 그럼 그와 관련된 물품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요게 없습니다. 소비자 근처에 있는 요 물류센터가 없이요. 그냥 통합된 요거 하나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가 없으니까 있는 거에 비해서 배송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를 풀고 가야죠. 답이 옳은 것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물류센터와 지역물류센터가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게 중앙물류센터고요. 이게 지역물류센터. 소비자 근처에 있는 건 지역물류센터라고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춰보시면 뭐 바로 고칠 수 1번은 지역물류센터 얘기고요. 2번은 통합물류센터, 4번은 직배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12번 가겠습니다. 공급망 거점의 최적화를 위하여 이렇게 운영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요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점의 최적화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왜냐하면 이 거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돈이 듭니다. 거기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요. 또 옮기는데 돈이 들고 또 물건이 재고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들게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만 있으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적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될 비용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항목은, 자, 이런 거점들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거점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돈이 얼마큼 소요되는지를 알려면 어떤 것들을 계산해서 넣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고요. 답은 3번. 품질 유지 비용은 공급망 거점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있든 없든 내가 어느 창고에 보관하든 품질 유지 비용은 변동 없이 들 수밖에 없다.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냉동 이 시설을 얘기합니다. 신선 과일을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 유지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재고 비용은 이런 거점들이 있으면 그 거점에 물건을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재고 비용이, 그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운송 비용은 이동시키는 방법, 이동시킬 때 드는 비용. 거점들이 많으면 운송 비용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고정 투자 비용은 거점을 운영하려면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내가 건축한다면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공무원 거점 설계할 때 고려할 중요한 고객 서비스 지표와 비용 지표이다. 비용 지표의 주요 항목들은 재고, 고정 투자 비용, 변동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변동 운영 비용, 수송 비용, 뭐 인건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점에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이, 그럼 아니면 뭐 전기요금도 다 변동 비용에 속하지요. 13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재고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재고의 유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는 계절적인 이걸 보겠습니다.
답은 일단 비축. 비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모아둔다. 저축한다. 저축해놓은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계절적으로 수요가 급등할 걸 대비해서 저축. 가격이 갑자기 오를 걸 대비해서 저축. 갑자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파업을 할 것 같아. 예감이 들어. 그래서 미리 저축하는 재고. 이것을 비축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환재고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제적 주문량 또는 로트 사이즈로 구매하거나 생산해서 당장은 필요 없지만 여기에서 이런 양 때문에 당장은 10개 필요한데 로트 사이즈나 경제적 주문량 때문에 15개를 내가 주문했다. 구매하거나 생산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차이인 5개는 잔량, 남는 재고가 되겠죠. 그 5개를 순환재고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이야기가 그래서 뭐 사이클 얘기도 하는데 한 사이클 뭐 이렇게 요 용어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고는 불확실성 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예상 외의 소비나 재고 부족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이 품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이 안심된다. 갑자기 뭐 주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가 약간 파업을 하고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생산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합니다. 자, 파이프라인 수송 중에 있는 재고, 어떤 파이프라인 중에 라인상에 이동 중에 있는 재고를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원유를 얘기하죠. 원유.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고정 주문량 모형으로 주문을 하는데 내가 물건이 없어서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하는 양이 매번 똑같다. 이번에도 100개 주문하고 다음에도 100개 주문한다. 주문할 때마다 100개씩 주문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00개를 주문하는데 우리 회사 재고가 그 품목에 대한 재고가 몇 개 있을 때 100개를 주문하느냐. 몇 개 있을 때. 창고에 재고가 몇 개 있으면 주문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게 제 주문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 주문점을 계산한 방법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 회사 창고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6개인데요. 6개 남게 되면 우리 회사가 정한 고정 주문량으로 주문을 해서 우리 회사가 재고를 채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내가 주문하면 그 재고가 그 앞 품목이 우리 회사에 도착합니다. 자, 주문 출발했죠? 그 주문해서 어떤 경우는 이틀이 2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경우는 3일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당일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2일이나 3일을 조달 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조달 기간이 2일이라고 한답니다. 요 2일 걸린답니다. 근데 2일 동안 우리 회사는 내가 지금 주문한 물건이 하루에 약 2개씩 판매되거나 생산에 투입돼서 사용이 된답니다. 2개씩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일 동안 2개씩 없어지니까 2 곱하기 2. 도착할 동안, 주문하고 나서 도착할 동안 총 4개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4개는 있어야지 내가 2일 동안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플러스. 여기는 평균인데, 여기에서 만일에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요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했었죠? 안전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2개씩 사용이 되지만 어느 경우는 3개나 4개씩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안전재고를 우리 회사는 이 품목에 대해서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일 동안 2개가 평균적으로 사용돼서 4개가 필요하지만 플러스 불확실성을 대비한 안전재고 2개를 더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창고에 늘. 그래서 4 플러스 2, 즉 6개가 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때는 주문을 한다. 빨리 주문을 하는 시점이 바로 제 주문점이고요. 답이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2번이 바로 개념을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매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맞는 얘기인데? 옳지 않은 걸 모르는 거죠. 자, 2번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요. 개념.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은 먼저 매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은 맨 마지막에 창고에 남아있는 게 기말 재고자산이죠. 기말 재고자산은 맨 마지막에 매입한 물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다 매출 됐을 테니까. 먼저 들어온 것들은. 맨 마지막에 우리 회사가 구입한 것이 맨 마지막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1번도 맞습니다. 매입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다. 1월 달에 100원에 샀다면 12월 달에는 180원에 샀다는 거죠. 매입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면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맨 마지막 원가, 즉 18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이 높게 남게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높게 1월 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12월께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이 높게 나타나고,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이 높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낮게 평가되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 매출 이익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에 비해서? 1월달 100원을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잡는 수입선출법에 비해서, 다른 평가 방법에 비해서 이렇게 매출 가격이 아니죠. 물건 가격이, 내가 매입한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른다 라고 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100원보다 180원으로 엄청 높게 기말 재고자산이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계산되는 매출 원가는 낮게 계산이 되고요. 또 이것에 의해서 계산되는 매출 총이익은 높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매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가 아니라 크게, 옳은 문장 크게 산정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매출 원가는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의 원가가 순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선입한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것이 바로 매출로 잡히게 되고, 그 매출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크니까 다시. 매출 원가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의 원가가, 선생님, 헷갈렸어요, 좀 이거. 매출 원가는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의 원가가 순차적으로 배분이, 요거 설명한 겁니다. 맞게 설명했네. 잠깐, 제가 착각했어요.
매출원가 때문에 배정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배분된다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송 경로 방식은 무엇인가? 3번에 배송 거점 방식. 우리 아까 운송 경로 방식하고 유사하게 공부했던 게 여기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 이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은 창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역을 둘 것인가, 통합을 둘 것인가, 둘 다 둘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안 둘 것인가. 물류 거점 중간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에 어떻게 창고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고요. 창고 운영 방식에 의한 구분인 거고요. 여기서는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고객처별로 물류 거점, 고객처별로 물류 거점을 운영하여 고객 대응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운송을 소비자 근처에 물류 거점을 근처에 둬서 소비자가 원하면 빨리 물건을, 반품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송 경로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배송 거점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과 비교한다면 이건 지역 거점, 지역센터, 지역 거점, 지역센터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지역 거점 물류센터 운영 방식과 같은 건 아닙니다만 같은 뜻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개념에도 똑같은 말이 들어 있고요. 다 읽어보시고요. 앞에 설명한 거랑 유사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계정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계정 가격. 계정 뭘 고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널리 많이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격이 대략 계산된 가격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정한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는 그런 가격을 계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그 자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범위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판매자가 그 당시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가격을 임의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의 특수성이나 지역성 등으로 일정한 범위와 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계정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3번은 판매자 다수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무슨 협회, 미용협회, 목욕업 협회 이런 데서 버스 운송 조합 이렇게 다수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의 가격은 이건 계정 가격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협정 가격. 협의해서 정한 가격. 누가 협의를 해? 판매자가.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번에는 500원 인상합시다. 땅 하면 정해지는 그런 가격을 협정 가격이라고 하고요. 교통비, 이발료, 목욕료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금 규제를 가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단체와 서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협정 가격이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해.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가격을 결정한 마음대로 100원 할까? 150원 할까? 이러지 않습니다. 일정한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 방식을 자, 느끼는 뭐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 가치를 느끼는 방식으로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누가 느끼는 가치냐? 바로 소비자가 물건을 딱 보고 소비자가 이거 한 30억은 돼도 내가 이걸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게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소비자가 느끼는 원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이 정도면 아니 반대로 이거 10원 정도 10원도 아깝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 가치를 토대로 이 물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지각가치 기준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2번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 구매 능력을 고려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우리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연령대가 20대야. 그럼 20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큼 자주 먹을까? 이 정도 월급이 어느 정도니까 이 물건은 몇 번 사용될 것이고 그래서 요 정도면 기꺼이 사겠다 라고 계산돼서 정한 가격 이걸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3번은 가산 이익률 방식에 대한 개념이 3번에 써 있습니다. 답이 일단 3번이고요. 매출 원가 내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에다가 내가 벌려고 우리 회사가 이익이 있어야지 회사가 운영되니까 거기에 적정 이익을 계산해서 플러스 해서 가격을 정한 가격을 이익을 가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가산이익률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표 이익률, 투자 이익률 방식도 있는데 기업이 그 제품의 원가에 비해서 우리의 목표 이익은 30%야.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원가가 100원 들었어. 근데 목표 투자 이익률이 30%야. 그러면 30%에 대한 이익이 가산돼야지. 그래서 130원. 원가가 200원짜리. 거기에다가 30%의 투자 이익률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한대. 그러면 200원에 30%니까 60원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가격이 260원으로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을 읽어보시고요. 입찰 경쟁 방식은 거래처의 공급자 선정을 목적으로 입찰 경쟁을 해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 경쟁 업체가 있고요. 그 경쟁 업체보다 싸게 가격을 정한다. 실제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가가 100원인데 이 입찰을 내가 꼭 따야 돼. 그래, 그럼 95원에 물건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경쟁자를 이겨야 되니까 뺏길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정해지는 가격은 입찰 경쟁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번 총 원가를 구성하는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비용이 들었느냐 비용을 더해보자. 그럼 어떤 걸 더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총 원가가 되겠고요.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 플러스 판매비와 관리비 그것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팔겠죠.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뭐 운반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영업사원 관리비도 급여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회계 시간에 배웠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그 비용도 비용에 속합니다. 공장에서 드는 비용은 제조원가지만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영업팀에서 판매하고요. 바로 이제 본사에서 판매할 때 그것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다 총원가라고 얘기하고요. 이 제조원가는 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비 이렇게 더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이제 이익은 원가가 될 수 없으니까 답이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20번 본사 집중 구매가 유리한 품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본사 집중 방식이 있고요. 여기 사업장별 분산 구매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우리나라 있으면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이 서울의 본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다 일괄해서 구입해서 각 지역으로 분배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본사 집중구매 방식이고, 사업장별 방식은 서울에 있는 회사, 여기 뭐 대전에 있는 회사, 광주에 있는 회사, 부산에 있는 회사, 뭐 춘천에 있는 회사, 대구에 있는 회사, 각각 따로따로 각자가 이렇게 그 근처에서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구매하는 그런 방법을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런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구분할 수 있는데, 본사가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사서 뿌려주는 방식은 대량 구매가 필요한 품목, 물건이 가격이 고가인 품목, 표준적인 품목, 뭐 공산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품목들은 본사 집중 구매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업장별 분산 구매가 유리한 것은 그 지역에서 주로 나는 품목.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것이며, 본사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데서 사는 것이 더 싸고 좋은 물건을 할 수 있는지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량 구매가 아니라 소량만 구매하는 품목은 따로따로 사는 게 필요하다. 그 지역에서만 소비될 거니까 소량이 되겠죠. 소량은 각자 알아서 구매해라.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사 집중 구매가 유리한 품목은 옳지 않는 것은 지역성 품목.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